경기사께 김형준입니다. 오늘 4.15 총선 관련된 평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심재철 부의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선거를 한 30년 정도 연구하고 분석했었던 정치학자인데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선거 막판에 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 같다라는 흐름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승할 거라는 건 아마 예측한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의회 정치를 전공을 했는데요. 미국 선거 끝나면 두 가지 면에서 한국 선거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선거 후 조사를 정말 빡세게 합니다.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선거 후 여론조사를 과연 하고 있는지 포스트 일렉션 서베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선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메모리 기능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거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선거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선거학회에서 선거 후 조사를 아마 이제 마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총선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에서 총선과 관련된 뭐 세미나도 있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포스트 학 엑스플레네이션 선거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는 뭐 사적인 판단 그리고 개인적인 감성이 좀 드러난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 관련된 패배 그리고 그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거 결과는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선거학에서 얘기를 할 때 총선과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고적 투표를 한다는 거죠.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한다 해서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해요. 1988년도 13대 총선서부터 이번 선거 전까지요. 2016년 총선까지 8번의 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 단독 과반을 한 거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도 탄핵 때와 2008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선거가 있었고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봤자 뭐 2004년 152석, 2008년도 153석, 그리고 2012년도에 152석 그 정도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뭐 180석까지 가져왔다는 건 거의 이례적인데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라고 봤을 때 역시 아무리 뭐 어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 기존의 선거 공식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겁니다.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을 프로스트 보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공포감에 있고 불안감에 쌓여 있는 국민들이 견제보다는 안정으로 택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갤럽 2월 넷째 주 조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부정이 50%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이 42%였어요. 그리고 2월 넷째 주서부터 한국갤럽이 발표한 선거 이틀 전에 조사했었던 걸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가 59%였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 3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월 넷째 주서부터 4월 3째 주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냐라고 얘기했을 때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연속 10주간 1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코로나 사태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 그게
지난 3년간 잘해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잘해달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바꾼 거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4년마다 선거가 있기 직전에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투표 결정 기준입니다. 2016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게 33.3%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정당을 보고 찍겠다는 게 31.3%. 그러니까 12.2%포인트가 높아진 거예요. 지난 4년 전보다. 4년 전에는 정당 보고 찍겠다는 게 18.8%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정당을 보고 찍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코로나 사태가 비대면 선거로 가면서 전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는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화됐다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사태가 가져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우리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선거 공식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항상 승리했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47% 현역 교체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었었죠. 한명숙 당시 대표가 이끌었었던 민주통합당이요. 그 당시에 24%밖에 못했습니다. 압승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김종인 비대위가 33% 전적 공천 교체를 했어요. 당시에 새누리당 24%밖에 못했습니다. 역시 123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승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20% 현역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3%를 교체를 했어요. 자, 정상적 상황 같았으면은요,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을 교체를 하면은 그 정당이 상당히 변화와 혁신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코로나 사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것은 기존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 선거 속에서 이 바꾸는 과정 속에서요, 상당히 많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선거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거였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미래 퓨처라고 해서 청년벨트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청년벨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짧은 시간 동안에 과정 속에서 오히려 기존의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경쟁 속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 미래통합당에 있어서의 공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돌려막기 공천이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변화가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공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재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었다. 서초 가배동산에 변화가 동대문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현 상황의 선거의 흐름을 바꿔버리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져왔었던 선거의 흐름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분석한 거는 결국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중에 하나는 뭐 변화 기대도 있지만 그 총선을 이끌어가는 당 지도자, 당 대표의 경쟁성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였었습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와 한명수가 붙으면 결국은 박근혜가 이기는 거죠. 2010년 총선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당시에 당대표였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정 파동 때문에 옥새 파동 때문에 완전히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 2주 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뭐 충격적이죠. 황교안 대표의 지지가 3등입니다.
종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26%,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9%밖에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은 그 후보자들의 표를 줄 것이 아니라 지도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이 아주 극적으로 굉장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판단된 부분이 세 가지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한성교의 난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결국 미래한국당으로 가져가면서 공천파동이 나면서 즉각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이 크로스보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의 굉장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천파동입니다. 두 번째 크게 그 요동쳤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막말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대호 관악갑에 출마한 후보 그리고 차명진 후보의 이 막말파동이 결국은 중도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 인천 연수울에서 출마했었던 민경우 후보를 둘러싼 네 번의 공천파동,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이상일 우리 후보도 계시고 지상구 의원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의원분들이 본투표에서 이거 사전투표에서 지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사전투표가 언제 있었죠? 선거가 수요일이면은 그 전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장 미래통합당이 최악인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막말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전투표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결국 리더십의 실패다. 리더십이 약하니까 취약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비호감에 대한, 그러니까 비호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매트릭스 리서치라는 데서 다행스럽게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포스트 일렉션 서베이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쓴 논문의 상당한 부분은 그 매트릭스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비호감이 73%입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 데가 73%예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투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정당이 갖고 있는 가장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막말이라든지 공천파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래통합당의 패배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말에 진 겁니다. 시대정신에 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에 대한 부분들, 변화와 개혁입니다. 과연 미래통합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가. 2016년도 총선 패배, 2017년 대선 패배, 2018년 지방선거 패배, 2018년도 지방선거 패배했을 때 당시에요. 당시에 성한영 한겨레 신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있었어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진 거는 비겁하고 무지하고 오만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패배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참여가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참여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참여는 짧고 투정은 길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 한 번도 친박이 패적 선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 서신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잘못한 적이 있어요? 통합하라는 얘기만 했지? 이런 것들이 결국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넷째 주부터 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뭐냐면 우리 선거 용어학적으로 따지면 합의쟁점이 있고 대립쟁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거는 대립쟁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100% 합의쟁점으로 끌고 갔었어야 된다. 국난 위기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의 무능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빨리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10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첫 반응이 뭐였었죠? 현금 살포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 국민 50만 원씩 준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어떤 인식이 들었냐면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결국 코로나 사태를 미래통합당이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거꾸로 이게 역작용이 작해서 처음부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정말 저는 미래통합당의 그 전략 관련돼서 의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요. 전제론이 안 먹히면은 경제 실정론을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심판을 해야 되죠? 이 정부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야죠. 정책 기조를 바꿔야지 경제가 살리고 경제가 살려줘야지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다. 경제가 실정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해달라고 명분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선거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과연 타겟팅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천과 관련된 역할을 했나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공천관리위와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거기에 비한해서 민주정책연구원, 양정철 중심, 이근영 중심으로 철저한 맞춤형 전략을 짰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두관, 김포에 있는 김두관 의원을 양산으로 가져갔습니다. 다 분석한 겁니다. 나름대로 고민정의는 어디로 놓냐, 이수진은 어디로 놓냐, 수없이 많은 조사를 통해서 타겟팅. 과연 여의도 연구원이 뭘 했는가. 이번 그게 전략에서 실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이거였었습니다. 2016년도 지금 수도권이 참패했어요. 120여 수 중에 16석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의 후보가 지역구에서 나왔는데요. 수도권에서 180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79만 표, 24.8% 가져갔어요. 인천에서 24만 표, 18.6%고 경기에서 80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전부 다 180만 표입니다. 이 180만 표가 어디로 갈 거냐가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국민의당의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201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 후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당 지역구에 투표한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을 보니까 진보가 50%예요. 진보 성향이고 중도 성향이 30%였습니다. 보수 성향이 20%밖에 안 돼요. 수도권은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도 국민의당을 찍었었던 후보의 이념적 성향이 60%가 진보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자, 미래통합당을 갈 것이다라는 거는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누굴 찍었느냐.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수도권 참패에서 아주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자유한국당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스탠스가 결국은 산토끼 중심으로 집토끼 중심으로 간 것이 결정적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결과 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적 운동장이 기울어졌나요? 지금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이념적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직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선거 후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물어봤을 때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27.7%였어요.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27.1%였습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38.4%였어요. 자,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똑같이 방송 3사가 이념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진보가 늘어난 숫자가 2.2%포인트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도는 1.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30% 진보, 40% 중도, 30% 보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매스트릭스가 선거 사후 조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한 2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도 똑같이 한 2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37%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수의 정체성 위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가 얘기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래통합당이 지금 안 지킨 적이 뭐가 있어요? 거의 투쟁을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수없이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토니 블레어가 18년 만에 1979년도에 뺏겼었던 영국 보수당에 뺏겼던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94년도에 내세웠었던 게 뉴 데모크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3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제3의 길을 가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그 제3의 길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보수 우파란 말을 쓰지 마라. 제가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고 우리 여기 지금 의원님 계시지만 최고 의원님 계시지만 진보 우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좌파하고 우파가 있으면 좌파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거고 우파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는 보수의 우파의 길을 가니까 스스로 30%의 덫에 갇혀버리는 거죠. 진보의 가치나 보수의 가치나 다 소중한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성장하고 효율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체제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하고 분배하고 민족하고 투명하고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포용할 수 있을 때만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있다. 미래통합에는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랑 통합했다는데 뭐가 통합이 됐다는 거죠?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시대정신은 과거 2016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보수의 가치가 시대정신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도 이후의 시대정신은 진보가 시대정신화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진보의 가치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었던 두 가지 핵심적 정책이 있습니다. 뭐죠?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진보의 가치였지만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얘기했어요.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이었지만 우리 보수도 복지에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맞춤형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결국은 제3의 길을 가면서 겨우 이긴 표가 얼마입니까? 103만 표예요. 51.6%. 지금도 단언컨대요. 내일 대통령 선거 딱 쳐서 양자 대결 구도 하지 않습니까? 48대 50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진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은 지역구 49대 4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33.8대 33.4예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흥미로운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데이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이번 선거에서 찍은 정당을 2년 후에 찍을 대통령 선거에서 찍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 아닙니까? 계속 찍겠다라는 게 45.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정당으로 바꾸겠다. 48.5입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정부가 얻은
지금 현재의 승리는 굉장히 취약하고 크리스탈이다 이거예요. 지난 3년간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은 이번 선거에 가장 핵심적이었었던 50대가 55.0이 계속 지지하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42.9%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도를 한번 보십시오. 34.7%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그랬고, 다른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게 59.9%예요. 13페이지입니다.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1, 2분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원인이 나왔으면 이제는 대책에 대한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진보 우파의 길을 가는 부분도 하나 있고, 지금 유권자의 지형이 2050에 40에서 대 5060에서 2050 대 6070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제가 벌써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2020년 총선 때는 1960년부터 69년생, 과거에 586 세대가 1960년에서 69년생이라면 1960년생이 60세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50대가 완전하게 586 세대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대가 완전한 진보는 아니에요. 상당히 50대가 중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도화된 50대를 잡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대의 중도화된, 그리고 20대는 진보가 아니에요. 실리적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50대의 중도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나름대로의 각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진보 우파의 길을 가고, 두 번째는 뭐냐? 보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면 바로 대선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은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됩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으로는 미래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발전적으로 뭐 정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건 아니겠으나,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나름대로 현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 다음 차기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거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홍준표, 김태호, 원희룡, 권영진, 오세요. 다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1년간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은 92년도 클린턴 무명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바마 2008년 완전 무명이었습니다. 당선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2002년 4월 당시에 뭐 끝났지만 2002년도 2월 달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4%밖에 안 됐어요. 그럼 2002년도 3월 16일 날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를 하고 16개 지역을 돌면서 결국 이인재 후보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리했어요. 딱 하나다. 관심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지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비전을 바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를 정도의 부분들 3단계를 거칩니다.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attention, attraction, affection이에요. 그래서 저는 3A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attention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새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현재와 같은 당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려. 중앙당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자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중앙당의 당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1960년도에 JP가 만든 정당 모델을 이제서는 벗어나자. 그게 변화입니다. 집권당이 못하는 것을 야당이 할 수 있어야죠. 개혁은 야당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당대표 뽑고 당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로 바꾸고 미국에 무슨 중앙당이 있어요. 내셔널 커미티가 있지만 우리 같은 중앙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3월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비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가져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뭐 1970년대 경제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30대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쟁취를 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집니까?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이 두 가지 부분, 진보 우파와 지도체제의 변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경선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추후에 포스트 일렉션 서베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맞았고 어떤 부분은 틀렸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